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행정사 1차 시험 과목 중에 하나인 행정법 강의를 담당한 박정섭입니다. 오늘부터 한 30여 시간에 걸쳐서 이 행정법 이론 강의를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른 과목도 중요합니다만 제 행정법, 여러분이 행정법을 저하고 차근차근 이론 강의하고 그 이후에 이제 문제풀이 강좌까지 해서 저하고 같이 차근차근 공부하시면은 아마도 행정법에서 20문제 전부 맞출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법에서 고득점을 해서 그러면 이제 합격 점수는 쉽게 넘어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공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행정법은 무엇을 공부하는 과목인가에 대해서 길지 않게 잠깐 그 개관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법이라는 과목이니까 행정법을 당연히 공부하는 것인데 행정법은 또 행정에 관한 법이죠. 여러분은 이제 그 다른 시험 과목으로서 행정학이라는 것을 배울 텐데 일단 참고로 제 강의는 아닙니다만 행정학을 공부하시면은 정책론도 배울 것이고 그 다음에 조직론, 그 다음에 인사행정, 재무행정, 그렇죠? 그 다음에 지방자치, 그리고 행정의 통제. 최근에는 전자정보와 관련된 정보화 사회를 맞이해서 이제 전자정보와 관련된 내용도 이제 주로 다루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행정학에서 배우게 되는 것인데, 이거는 어떤 사실에 관한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부분 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사실을 경험칙에 따라서 경험칙에 따라서 이제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과목은 이제 행정법입니다. 학문의 세계에 있어서 이제 그 학문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그대로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죠? 같은 행정 현상을 가지고 보는데 관점이 다르게 됩니다. 행정법이라는 것은 바로 법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본다 이거예요. 물론 여러분 행정학을 공부하시면 법률 내용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법률 내용이 목적은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사실적인 사회 현상을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규명해서 과연 어떤 것이 존재하고 있는가, 그지? 존재하고 있는가에 관한 그런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사회과학이라고 부르죠. 행정학과 같은 경우는 사회과학,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사회과학인데 이것과 비교해서 행정법은 규범학이라고 불려집니다. 규범이 무엇이죠? 사람이 이제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기준 같은 것을 규범이라고 합니다. 이제 규범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법률이에요. 그죠? 근데 법률은 또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이 법관계라는 것은 바로 권리와 의무 간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규범학으로서의 행정법은요, 저러한 행정 현상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권리나 의무와 관계를 치열하게 연구하는 과목입니다. 그렇죠? 바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요즘 이제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보육대란이 지금 문제가 된단 말이야. 보육대란. 여러분 지금 혹시나 나중에라도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그 시점에 가서 이 보육대란이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당장 어제 오늘 사이에 유치원 교사들의 월급이 지급이 안 된단 말이야. 그 이유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그 영유아 보육법이라는 행정법의 하나인데 그 법률과 시행령, 즉 대통령령을 둘러싼 해석의 문제가 있어요. 법률에 따르면 이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앙정부는 이건 지자체의 책무다. 근데 지방정부는 또 이거는 국가사무니까 국가에서 예산을 대야 된다. 이렇게 막 서로 다투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권리와 의무 사이에서 서로 충돌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행정학을 공부하시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행정법은
이게 법률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는 권리와 의무 관계를 좀 자세히 들여다본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것이 어떠한 것이 이 법으로서 마땅히 있어야 되는가. 당위의 학문이라고 하죠. 당위. 이것은 이제 존재의 학문이다. 이렇게 보고 어떤 사실이 존재하느냐. 좀 말씀이 길어졌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두 과목을 공부하시는 거기 때문에 과목의 특성을 잘 알고서 공부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 행정법은 과연 무엇을 또 공부하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제 교재에 그러니까 첫 페이지 맨 첫째 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행정법은 조직 그리고 작용 그리고 구제에 관한 학문이다라고 써 있죠.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줄에 행정에 관한 조직, 작용 및 그 구제에 관한 그런 내용이다. 행정법은. 자, 행정법을 공부하다 보면 저 권리와 의무의 관계라고 했는데 권리와 의무의 주체 또는 객체로서 크게 두 존재가 등장합니다. 제가 두 사람이라고 안 하고 두 존재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것은 법률적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행정 주체, 즉 행정권을 발동하는 주체. 행정권을 행사하는 주체가 있고 그 대상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 여기에 이쪽에 있는 존재는 국가가 있고요. 국가가 있고 그 다음에 공공단체가 이제 대표적입니다. 제가 등이라고 할게요. 왜냐하면 국가나 공공단체가 아니면서도 이러한 행정주체의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 또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대표적인 국가 공공단체. 여러분은 현재 그 주거지에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돼 있죠. 서울 시민이시라면 서울시라는 지자체, 인천 시민이라면 인천시라는 지자체에 소속돼 있어. 요 공공단체의 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자체예요. 지방자치단체. 국가나 이러한 공공단체 내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국민들을 위해서 그래요. 이쪽은 이제 국민이 있는 것입니다. 행정객체는 국민이에요. 물론 공부가 깊어지다 보면요, 이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이제 행정객체는 또 이쪽에 지자체가 올 수도 있어요. 사실은 왜 그런 거 아니? 국가가 하는 행위 중에는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행위도 있거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영유아 보육관계 이런 게 과거에는 이제 국가 사무였는데 지방자치단체 업무로 일부 이관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 법률 관계는 국가와 얘네들끼리도 법률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대체적으로 지자체는 행정 주체 쪽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에다 썼을 뿐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 교재에 나오듯이요. 우리가 이제 그 행정법에서 다루는 부분은 바로 이러한 행정 주체의 조직을 배우는 것이다. 이거 첫째. 그죠? 첫째, 조직. 조직입니다. 조직이 무엇이냐? 바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을 말하는 것이죠. 국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 있잖아, 지금? 대통령이 딱 있고, 밑에 누가 있습니까? 총리가 있죠, 국무총리. 그리고 이제 대통령 옆에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총리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들이 있고, 감사원 같은 경우는 독립된 기관으로 있죠. 감사원. 그런데 이제 대통령에게 소속돼 있긴 하지만 독립된 기관으로 있고, 그리고 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과 지시를 받아서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각부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각 부처예요. 이제 정부조직법상의 맨 첫 번째로 기획재정부가 있죠. 기재부. 교육부 장관도 있고, 현재 그 기재부와 교육부 장관 있죠. 기재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은 이 사람들은 부총리입니다. 이쪽은 여기 총리가 있으면 또 이제 부총리도 있어요. 그리고 각 부처가. 그래서 이제 17개 이거 부처가 있고, 맨 끝에 해양수산부가 있죠.
해수부. 이 세월호 사건 이전에는 가령 해양경찰청 같은 것이 해수부에 소속돼 있었는데 이것이 국무총리 밑에 국민안전처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국민안전처. 네. 그래서 해수부의 그 부처 소속 기관이었던 뭐 해양경찰청은 또 국민안전처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 이 각 부처 밑에요. 이 각 부처 밑에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청단위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기관 이름 중에 끝에 청자가 들어가는 거 아시는 거 있습니까? 기상청, 그죠? 기상청. 그다음에 통계청, 병무청, 경찰청 이런 것들 있잖아. 가령 기상청 같은 경우는 기상청은 환경부 소속이에요. 그리고 경찰청은 이제 행정자치부 소속이고, 뭐 이런 식으로 각 부처에 소속되어 있는 청단위가 있습니다. 이게 대략적인 정부 조직표죠. 그럼 비슷한 형태로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지자체는 뭐 서울시 같은 경우는 뭐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기에 있는 것이고, 밑에 또 부시장이 있는 것이고, 부시장. 네. 그다음에 여기도 또 이제 부처가 저기 그 국 단위로 있습니다. 국실. 또 대체적으로 이 정부 조직과 연관돼서 만들어지기 나름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대개 지자체가 하는 일 중에는 국가 사무를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여기 국의 이름을 보면 정부 조직의 그런 부처 이름하고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요 모습은요, 이건 조직도라고 부르는데 이건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이죠. 이걸 이제 한꺼풀 까고 들어가서 보면 이 안에서 실제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공무원들이지. 네. 공무원들이 자기들끼리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네. 여기 이제 상관이 한번 어느 부처를 생각해 보세요. 어느 사무실, 뭐 서울시 사무실이다. 한 사무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 이제 상관이 있지. 네. 국장이나 과장이 있고. 그럼 여기 또 이제 부하가 있는 것이죠. 네. 국장 입장에서 부하는 뭐 과장 이하 전부 다 부하죠. 과장 입장에서 보면 이게 과장이면 또 팀장 이하가 또 다 부하고. 이제 상관과 하관, 부하, 상관, 하관의 이제 부하 간의 관계는 이제 직무명령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직무명령. 그럼 이런 건 또 어때요? 네, 서울시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있으면 밑에 뭐 종로구가 있다. 물론 이 각각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아시다시피 이건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인데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또 상하 감독관계에 또 있습니다. 종로구가 일 처리를 할 때 서울시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서울시의 조례에 어긋나는 그러한 조례를 종로구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하 관계라고 볼 수 있어. 여기도 그렇죠? 예, 피라미드를 이룹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피라미드를 이루죠. 대체적으로 이렇게 행정 조직들은 계층제를 이룹니다. 상하, 아시죠? 상하, 계층제를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퀴즈, 왜 계층제를 이루어야만 할까요? 만약 계층제를 이루지 않고 전부 수평적인 조직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업무를 통일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를 하지 못하지요. 만약에 중간에 여기 종로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밑에 뭐 중구도 있죠. 뭐 마포구도 있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뭐 마포구, 중구, 종로구 간에 뭐 하나의 사안을 두고 막 서로 갈등을 벌이고 있을 때 이게 전부 수평 조직으로만 돼 있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뭔가 이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고 절충시킬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상급기관이 서울시가 필요한 거예요. 네. 계층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 행정조직의 숙명이라고 할까? 네, 그런 겁니다. 필연적인 것이죠. 이 안에서 직무명령을 어떻게 내렸냐? 뭐 직무명령 내렸는데 이 사람이 막 거부를 해, 뭐 저항을 해. 그런 경우 뭐 징계할 수도 있죠. 이제 징계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징계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억울한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뭐 소청심사위원회에 올리고 급기야는 이제 막 소송까지 갑니다. 이런 관계들. 때로는 상관이 하는 일, 이 사람이 만약에 부시장인데 부시장이 굉장히 일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일 중에 일부를 밑에 국장들에게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벌어진 일들은 직무명령뿐만 아니에요. 뭐 위임이 벌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대리, 여러분 민법 시간에 이제 배울 텐데 대리 관계가 이런 행정 조직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이 조직 단위에서도 또 나타나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하던 일을 기초단위, 광역단체가 하던 일을 기초단체에게 이제 위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뭐 서울시 업무를 대리할 수도 있고, 이런 각각의 개념들을 우리가 행정법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네,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조직적인 측면이에요. 지금 공부의 범위를 뭐 이렇게 짧은 순간에 다 말씀드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조직. 두 번째가 뭐죠? 그러면 작용이라고 돼 있지. 행정 주체가 행정 개체에 대해서 어떤 작용을 하느냐. 쉽게 말하면 어떤 일을 하느냐 그 뜻이죠. 그리고 어떤 형태로 작용을 하느냐, 어떤 형태로. 형식. 우리가 여러분 행정법을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이 상태에서도 서울시나 아니면 국가가 시민들에게 무슨 일을 하는지 여러분 대강 접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막 장사를 하려고 한다. 영업을 하려고 할 때 영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서울시장한테 영업 허가를 신청하죠. 그럼 이제 뭐 식품위생법 같은 그 법률에 따라서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만 서울시장이 여러분에게 허가를 내준단 말이야. 네. 예를 들어서 음식점 하려고 하면 뭐 조리사가 있어야 된다. 조리사. 한 명 조리사 자격증 한 사람 있어야 되는데 그 자격이 허위야. 허위면은 서울시장, 구체적으로 이제 서울시 공무원들이죠. 서울시 보건위생과 공무원이 검토를 한 다음에 이제 허가를 거부합니다. 네.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허가 같은 경우 있죠. 이게 작용. 국가가 국민에 대해서 한다는 거는 이러한 뭐 허가 같은 것이 있어. 이걸 우리가 뭐 허가나 인가 이런 것들을 행정행위라고 부릅니다. 예, 여러분 실무적으로는 평소에 허가다, 인가다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잖아. 많이 들어봤죠? 예, 근데 이제 실무적인 용어인데 우리가 그 학문적 관점에서 보면 이 법적인 학자들은 법률적인 학자들은 바로 교과서에다가 이런 말을 씁니다. 행정행위라는 말을 써요. 행정행위는 법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행정법 교과서에 행정행위 파트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아마 우리 시험에서도 여기서 뭐 한 서너 문제, 한 5문제까지도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근데 국가가 하는 일은 이렇게 허가나 인가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때로는 입법 활동도 합니다. 입법이란 건 법을 만드는 건데, 여러분 아시죠? 법은 어디서 만듭니까? 국회에서 만들지? 네, 국회가 법률을 만드는데, 때로는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얘네들 있죠? 얘네들. 네, 이 행정조직에서도 법을 만듭니다. 대통령도 법을 만들어. 그걸 우리는 특별히 대통령령이라고 부르잖아요. 대통령령. 다른 말로 시행령. 국무총리도 만듭니다. 국무총리는 총리령. 네. 그리고 이 각 부처 장관도 만드는데 이건 시행규칙 또는 부령이라고 부릅니다. 어때요? 입법 활동을 하는 거죠. 국가도. 그러니까 행정부도, 구체적으로 행정부도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만들잖아요. 여기서. 네,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가 만드는 조례가 있고 입법 활동이 있습니다. 많아요. 때로는 행정지도가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아주 혹하냐, 북극에 있던 한파가 막 저 한반도에 내려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는데, 그러면 이제 각 가정이건 뭐 직장 사무실이건 간에 지금 그 난방기구를 사용을 하게 되면 에너지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블랙아웃 현상도 일어나잖아요. 이 한전에서 그 공급 능력이 딸리면은 그냥 끊어져 버려요. 그건 사회적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때 이 국가가 행정부는 국민들에게 호소를 해요. 국민 여러분 지금 전력난이 심각하니까 각 가정마다 어때요? 에너지 사용량을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기업들에게도 막 공문을 보내요. 공문을 보내가지고 지금 심각한 상황이니까 기업들이 당분간 한 이번 주 일주일 동안 혹한기가 물러나기 전까지는 공장 가동 시간을 좀 2시간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그와 같은 경우를 이제 행정지도라고 부르는데, 이 경우는 그 기업이나 국민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요청 사항을 꼭 따라야 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이제 우리 집에 그 난방기 사용량을 줄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뭐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건 단지 권유를 한 거지. 그 성격이 다르죠. 만약에 허가를 받지 않고 여기서 허가 신청했는데 허가가 안 나왔어. 근데 내가 그걸 묵살하고 막 영업을 강행하면 나는 처벌까지 받습니다. 그죠? 예, 처벌 받습니다. 그런데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처벌받지 않죠. 이 결과가 다른 것이야. 그러니까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다 다른 겁니다. 때로는 계약도 맺습니다. 계약. 그러니까 행정주체와 행정개체 사이에 계약이 있을 수 있어. 요 계약은 일단 민법 시간에 여러분 공부하실 거예요. 민법에서 말하는 계약은 청약자와 승낙자가 만나가지고 서로 의사표시가 반대 방향에서 일치하면 성립되는 게 계약이야. 아주 쉬운 예로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매도인이 되고, 이걸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매수인이 되는 거지. 서로 사고 팔면 이 사람은 이 등기를 이전해 줄 의무가 있죠. 등기 이전 의무가 있고, 이 사람은 이쪽으로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될 그런 의무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한쪽은 이 의무를 갖고 있으면 그 반대 방향에선 이걸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지. 등기 이전 의무가 이렇게 있으면 이 사람은 오히려 등기 이전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또 갖게 됩니다. 권리. 대금 지급 의무가 이쪽에 있으니까 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이렇게 왜 이러한 권리와 의무가 나타납니까? 이 양자 사이에는 매매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계약. 요걸 뭐 이 집을 1억에 팔겠다라는 의사표시. 요걸 이제 청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매수인, 내가 그 집을 1억에 사겠소 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승낙이라고 하는데, 이런 청약과 승낙이 서로 일치하기 때문에 이런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지. 이 사람은 5억 1억에 팔겠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내가 5천만 원밖에 못 주겠다. 이렇게 하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죠.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이게 계약이라고. 그럼 이런 계약의 내용이 지금 우리가 배우게 되는 행정법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행정법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을 공법상 계약이다 이렇게 불러요. 공법. 사법의 반대말이에요. 이러한 민법과 같은 경우를 이제 사법이라고 하고 행정법을 공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허가나 인가 같은 경우는 행정주체가 행정개체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행위를 하는 것들이야. 그런데 이 계약이라는 것은 국가라고 해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 말이야 나하고 공법상 계약을 체결해. 그러면서 국가가 강 공권력을 행사할 수는 없어요. 이쪽에서 그래 좋다. 내가 계약을 체결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공법상 계약이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무슨 뭐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다 그러면 보조금 계약을 맺습니다. 장기 저리로 뭐 융자 받는다 그러면 융자 계약을 맺는 것이죠. 이게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맺는 것이에요. 지금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거의 국가가, 즉 행정주체가 행정객체에서 할 수 있는 이러한 형식은 굉장히 다양하다. 우리는 이걸 배울 거예요, 앞으로. 다양한 형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 오늘 이제 아시면 되고요. 다양한 형식인 만큼 각 형식에 따라 그 법적 성질이 다르니까 이제 거기에 따른 권리 의무와 관계의 모습이 또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비교해 가면서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공부할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행정주체가 행정객체에 대해서 이런 작용을 하는 이유는 바로 사회 질서를 원만하게 유지를 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국민의 삶의 복지, 그죠? 국민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 그렇다고 한다면 행정주체가 하는 이 일 행위도요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과정에서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되겠죠. 피해를 주는 과정에서 하면 안 됩니다.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실은 무생물이에요. 사람은 아니죠. 사람은 아닌데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또 공무원들이에요.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사람. 이 불완전한 사람들이 일을 하다 보면 때때로는 법을 위반하는 수도 있어요.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하는 수도 있지. 그렇게 되면 국민은 그 과정에서 피해를 봅니다. 간단히 말하면 공무원들이 하는 일에 의해서 개개의 시민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건 그냥 두면 안 되죠.
우리는 이것을 구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제. 좀 길게 말하면 권리 구제라고도 말하는데 누구를 구제해준다? 행정주체의 행위 이러한 작용에 의해서 피해를 본 행정객체 즉 국민이 떠간다면 이러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해주는 어떤 작용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저 작용은 행정주체가 하는 거잖아. 그럼 요거는 관점이 바로 이 국민의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피해를 본 권리에 피해를 본 사람들의 그러한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세 번째 이것도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현대로 올수록 그리고 법치국가를 강조하는 요즘에 있어서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또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시험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시험은 행정사를 뽑는 시험이죠. 행정사가 하는 일이 바로 이러한 국민들을 대행해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대신 작성한다든지 국민들이 권리 구제책을 잘 모르니까 이걸 옆에서 이제 조언이나 자문을 통해 가지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행정사예요. 그렇죠? 그럼 마땅히 행정사 시험 중에 행정법 과목에서는 이게 중요하겠죠. 이게 중요합니다. 비단 행정사 시험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행정법이 시험 과목으로 있는 그런 시험에서는 항상 대체적으로 이 파트가 출제 빈도도 높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공부해야 되는데 이 시간적 순서상 이걸 처음부터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지. 어떤 교과서든지 이게 처음에 나오지는 않아요. 이게 뒷부분에 나옵니다. 좀 어렵습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이 파트에서 이제 소개가 되는 내용들은 권리 구제니까 금전적으로 여러분 금전적으로 이러한 권리 구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피해를 본 국민이 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돈을 받는 거예요. 돈. 여러분 지금 자본주의 사회지. 내가 이제 그 뭐 이웃집 사람하고 막 싸웠어.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비도 들죠. 싸워서 내가 억울하게 다쳤습니다. 이웃집 사람한테 다쳤어. 그러면 치료비만 받으면 됩니까? 치료비는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다 플러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같은 것도 지급받는 거죠. 위자료라는 게 뭐야? 이게 돈으로 주는 거예요. 사람이 얻어맞아가지고 이 억울함 이런 정신적 고통을 돈으로 해결하는 건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돈만 갖고 세상이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제 돈을 받음으로써 어느 정도 고통이 회복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보상제도죠. 보상제도 또는 배상제도입니다. 금전적으로 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 교과서상으로는 이걸 손해전보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으로 받는 거예요. 돈. 손해전보제도는 다시 나누면 이제 손해배상제도가 있고 손실보상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데 간단히 이야기하면 손해배상은요. 상대방이 즉 여기서는 행정주체지. 행정주체가 어떤 위법한 행위를 통해서 국민에게 피해를 줬을 때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피해를 본 국민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걸 합니다. 그래서 돈을 받아내면 되는 거예요. 돈 달라고 했을 때 안 주면 결국은 법원에다가 소송 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가는 거죠. 손실보상은 반대로 이제 적법한 행위가 있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여기 이제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큰 어떤 국가가 이제 어떤 공익 사업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런 개인의 땅을 국가가 소유권을 빼앗아 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 땅이 있어야 뭐 공익 사업을 하잖아. 근데 이제 땅만 빼앗아 가면 이거는 공산국가죠. 독재국가고. 근데 국가가 공익 사업을 할 때 피해를 입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손실을 보상해 줘야 되는 거예요. 뭘로? 돈으로. 그렇죠? 돈으로 해주는 게 손실보상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금전이 아닌 어떤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금전이 아닌 것으로.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보면 내가 영업정지 2개월 받았어. 2월. 그러니까 내가 장사하고 있었는데 억울하게 영업정지 2개월을 받은 거야. 난 잘못한 것이 없는데.
서울시 종로구청장이 나한테 영업정지 2개월 처분서를 딱 보내왔네. 여러분 나중에 배우는데요. 행정기관에서 이런 처분 명령서가 오면 따라야 됩니다. 일단 이른바 어려운 말로 공정력이라고 해가지고 이러한 그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국민은 따라야 돼. 안 따르면 처벌받습니다. 네, 일단 영업정지하라고 명령이 내렸으면 영업정지해야 돼요. 그 대신 억울하니까 이때는 행정심판 같은 것으로 갑니다. 행정심판이라는 것이 있어요. 행정심판으로 가서 무엇을 다툽니까? 여러분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내가 억울하게 영업정지 당했어서 장사를 못하니까 이제 재산상 손해도 발생하겠죠. 그런 재산상 손해 발생하는 거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손해배상 청구로 가야지. 그건 그거대로 하면 좋고 당장 필요한 건 바로 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어때요? 무효화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심판 청구한다는 얘기는 영업정지 2개월이 이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하니까 취소해달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만일 나의 이러한 행정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져서 이 정지 처분이 취소된다면 나는 내일이라도 다시 영업을 속개할 수가 있잖아. 개시할 수가 있잖아. 그럼으로써 권리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이런 거는 이제 돈의 문제는 아니죠. 네. 돈의 문제가 아닌 어떤 방법이 있어. 우리는 이거를 행정 쟁송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위법하거나 부당한 그러한 국가작용을 무효화 또는 취소시키기 위한 어떤 권리구제책을 행정쟁송 방법이라고 불러요. 여기에는 조금 전에 행정심판이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행정심판이 여기에 있어. 행정심판이 있고 요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라는 행정기관에다가 제기하는 거예요. 이제 대개 한 단계 위에 있는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제기합니다. 내가요 아까 종로구청장으로부터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종로구청장한테 다시 행정심판 청구하면 되겠습니까?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인정을 할 까닭이 없죠. 그러니까 그때는 서울시에 설치되어 있는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제기하는 거예요. 이제 어쨌거나 그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도 행정기관이야. 근데 아시다시피요, 우리 속담에 가재는 개편이라고 했죠. 그럼 비록 종로구청장이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서울시장한테 행정심판 청구하면 서울시장은 생각해보면 종로구청장도 보세요. 이 피라미드 넓은 의미의 행정기관이잖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재는 개편이다라고 그런 속담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 행정심판이라는 제도는 좀 확실치가 않아. 그래서 만들어진 게 행정소송이에요. 이거는 이제 법원에다가 하는 거죠. 법원에다가 하면 판사들 있잖아요. 여기서 사법시험 합격해서 된 그 판사들이 이제 사실은 제3자적 입장에서 독립성을 가지고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공정한 처리인가, 과연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한 것인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그 판결에 따라서 이 양쪽은 행정주체건 행정객체간에 이 판결에 따라서 그걸 따라야 돼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내리는 판결이 굉장히 무서운 거죠. 바로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나온 뉴스가 바로 전교조 문제가. 지금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그 노조였습니다. 전국 교직원 조합이잖아요. 그래서 이 교사들의 그런 노조였는데 한 30년 전에 만들었는데 법의 노조가 됐어. 법의 노조. 이 사람들이 정교조 법에 따르면은 그 해직 교사들은 노조에 가입시키면 안 되도록 되는데 정교조 이제 9명이나 여기에 노조원으로 가입돼 있어요. 정교조 전국의 그 조합원들은 한 5만 명인데 그 9명의 해직 교사 문제 때문에 결국은 어제 이제 항소심에서도 결국 이건 법의 노조다. 즉 법이 인정할 수 없는 조합이다.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 정교조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이른바 전임 노조원들은 다시 그 직장으로 학교나 교육청 이런 데로 다시 복귀를 해야 돼요. 복귀를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정교조 사무실에 지급되었던 각종 예산도 이제 다 회수가 되는 것이지. 어때요? 이 법원의 판결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따르지 않으면 그만큼 더 국가의 강제력이 발동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이게 이제 행정법,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행정법의 대상입니다, 사실. 그냥 대략적으로 본 거예요. 실제 문제 나오는 건 현재 칠판에 써 있는 요 글자로 되어 있는 요것만 물어보는 건 아니고 이 사이에 숨어 있는 그 오묘한 권리 의무와의 관계들을 이제 문제화해가지고 출제를 하니까 우리가 조목조목 자세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세히 공부를 해서 결국은 객관식 시험이라는 건 바로 OX 판단이 돼요. OX 판단. 이게 지문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1, 2, 3, 4. 그러면 각각의 지문들이 과연 맞는 것인지. 이 시험은요, 함정을 팝니다. 그래서 2번 지문에 가령 무슨 어떤 단어가 있는데 이걸 싹 바꿔, 다른 것으로. 그러니까 실제 법률 조문에 나오는 단어가 아니라 이걸 싹 다른 말로, 혼동할 수 있는 단어로 바꿔버립니다. 그럼 이런 게 들어가면 여러분이 딱 읽다가, 아, 이거는 잘못된 지문이라는 걸 빨리빨리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이것도, 그죠? 이건 맞는 것이구나. 3번은 틀렸구나. 4번은 틀렸구나. 그래서 이제 문제가 맞는 것을 이렇게 물어보면, 요건 1번을 정답으로 딱 체크할 수 있어요. 요 행위를, 요런 작업을 여러분 이제 1분 동안에 하실 수 있어야 돼. 문제 하나당 1분에 해결해야 돼. 그러려면, 실제 시험장에서 막 요거 다 한참 들여다보면서, 아, 1번은 뭐였더라? 아, 요게 맞겠구나. 아, 그리고 이건 X구나. 이렇게 한참 고민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탈락.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민할 시간이 없어. 1분 동안 해결해야 돼요. 순식간에 가거든요. 뭐 시험 시간에 막 고민하고 앉아있어? 아, 그럼 이 사람은 공부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어느 정도 경지까지 올려야 되느냐. 이 강사 입장에서 보면 이게 꽤 많은 어떤 문제풀이의 연습을 통해 가지고요. 그냥 보는 즉시 동물적 감각에 의해서, 그 다음에 기계적 감각에 의해 가지고 OX가 그대로 판별이 되는 경지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쉽게 합격할 수가 있어요. 이렇지 못하면 합격하더라도 그냥 가까스로 합격하는 거예요. 합격자 발표할 때까지 막 마음 졸이고 그래요. 여러분 1차 시험 본 다음에 2차 시험까지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1차 시험 제가 뭐 처음에 쉽게 합격한다고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인사 말씀드릴 때 쉽게 합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노력이 따랐을 때 이야기고 자동적으로 합격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1차도 쉬운 거는 아닌데 그러면 이제 일단 1차 시험까지 1차 과목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돼. 시간을 투입해서. 그러면 1차 시험 끝나는 그 다음 날, 이제 1차 시험 본 날 하루 정도는 쉬어도 되겠지. 그럼 그 다음 날부터는 엄청나게 이제 2차 공부에 또 몰두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해야 돼요. 그래서 1차 시험에 대한 합격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게 있는 상태에서 2차를 공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잔소리 같지만 결국은 제가 다른 과목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1차가 3과목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행정법, 우리에게 이제 행정법이지. 제가 자신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95점 정도는 받을 수 있어요. 한 문제에 왜 5점은 어디 가느냐. 뭐 실수로 틀릴 수도 있죠. 너무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막 머리가 혼란스러워서 틀릴 수도 있어, 사실은. 근데 이제 95점 딱 받아놓으면 아예 설사 다른 과목에서 낮은 점수가 나오더라도, 저는 말이죠. 요 3과목 있지, 이 시험 과목을 전부 공부해 본 사람입니다. 실제로 다 공부를 해봤는데, 그래서 알아요. 사회과학 과목이 있잖아요. 이 중에 사회과학은 좀 어렵습니다. 점수 따기가 어려운 과목이에요, 사실은. 그 뭐 행정학 교수님은 또 다른 말씀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 소신은 그래. 행정학이란, 제가 대학교에서 전공도 했어요. 행정학을 전공했는데 행정학은 상당히 공부 내용도 방대할 뿐더러 거기 암기 사항도 많고 해가지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00점 맞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여기서 다소 점수를 깎아먹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회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법률 과목에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과목에서 회복하세요. 민법보다 특히 행정법은 이거는 뭐 암기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이제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시험 보기 전날에 행정법은 보고 들어갈 필요도 없어. 평소에 공부를 잘 해두면 그건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시험 보기 전날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시험 보기 전날에 오면 행정학 교과서를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행정학은 이제 사회과학이잖아. 그래서 바로 시험 보기 직전에 봐야 돼요. 시험 직전에 봐야
생각이 납니다. 거기 수많은 학자 이름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거 지금 알아두면 뭐예요? 1년 후에 시험 날까지 머릿속에 남습니까? 그러니까 시험 보기 직전에 바로 봐야죠. 근데 이 법학은요, 괜찮습니다. 법학은 잘 이해를 하고 지식을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그거는 어디 안 가. 이게 몇 년은 가요. 네, 내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몇 년은 갑니다. 이거는 절대로, 그래서 당부드리는데 절대로 암기 과목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 아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여기 추가로 한 말씀 드리면 우리 그 교과서상으로는 행정법 총론 파트가 있고요. 총론. 그 다음에 행정법 강론 파트 이렇게 나눠집니다. 파트. 우리가 시험 문제가 20문제인가요? 만약 20문제라고 한다면 이 강론에서 한 작년 기준으로 한 서너 문제 이 정도 출제가 됐어. 그 나머지는 어때요? 행정법 총론에서 하는 것이죠. 최악의 경우 강론에 나오는 문제를 다 틀리더라도 합격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이 교과서상으로는 이 대등해요. 1대1이야. 이 페이지 수는 사실은 1대1이야.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 이 총론에 중점을 두고 공부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유가 되면 강론까지 가서 공부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시간이 적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출제 비중이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사람이 이제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교재도 요 파트는 대폭 그 분량을 줄였습니다. 저 뒷부분이에요. 저 맨 뒤에 가면 요 강론이 뭐냐면 이게 이제 특별행정법 작용이라고 제가 챕터의 이름을 이렇게 특별행정법 작용이라고 썼어요. 바로 이걸 말씀드린 건데 특별행정법 작용. 네. 요 파트에 여기에 보면 뭐 경찰 이야기 나오고 뭐 공물 이야기 나오고 뭐 환경, 경제법, 경제법, 뭐 재정과 관련된 거.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분야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총론이란 건 바로 이러한 각종 행정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원리를 배우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원리를.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기서 많이 출제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위주로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교재를 보면 이 부분은 비록 분량은 작지만 사실은 행정법 교과서 전체를 놓고 보면 여기도 무시하지 못하는 부분이라는 걸 알고 계시라고요. 다만 공부의 효율상 제가 분량을 줄여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세요. 제가 1시간 정도, 제가 한 45분쯤 시간이 경과했는데 생각보다는 여러분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야기가 길어졌어요. 본격적으로 뭐 어떤 사안을 공부하기에 앞서 이걸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행정법 전체를 무엇을 공부하는지 오늘 아시고 그러면 어때요? 제 말씀 들어본 결과 하실만 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법은 제가 머릿말에도 써놨는데 행정법은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운 곳에 있는 어떤 법률적인 현상을 공부하는 과목이니까 여러분 흥미를 느끼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머릿말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빨리 맥을 잡고 싶으면요, 강의도 듣고,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법령이나 판례는 직접 검색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시험 문제 풀다 보면 많이 출제되는 중요한 판례들이 있어. 그럼 그런 거는 그 대법원 인터넷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이제 그 판례 검색 코너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머리 식힐 겸 해가지고 가끔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자주 나오는 판례는 그 판례 번호가 항상 있으니까 검색해 보면 바로 나옵니다. 거기 들어가면 사건 관계서부터요 아주 자세히 있습니다. 쭉 읽어보면은 잊어버릴 수가 있겠어요. 네. 내가 아까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면 2년은 간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 법률학에는요 사람이 등장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홍길동과 누가 임꺽정이 등장해가지고 서로 막 싸우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야. 행정학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지? 그러니까 굉장히 재미가 없어요. 행정은 사실은. 근데 행정법은 여러분 이제 책에다가 잘 이해가 안 되는 판례 있으면 노트에다가 이제 그림도 그려가면서 사람을 그리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요걸 주장했는데
이 사람은 무엇을 주장하느냐. 이런 과정에서 실력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첫째 시간에 여러 가지 사례를 이야기한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내가 들었던 거 있잖아요. 영유아 보육법, 그 보육 대란이라든지 어제 전교조 사건. 보세요. 이게 평소에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주로 이제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지. 그건 신문 기사를 읽었을 때 이것이 이러한 행정 현상과 관련됐다라고 생각한다면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 그러면 저 행정학 공부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행정법 공부하는 데도 더욱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주장할까? 무엇이 쟁점인가? 도대체 왜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냐? 여기서 항상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공부하시는 분은 시험 합격은 물론이고 나중에 행정사가 되시더라도 아주 일도 실력 있게 실력을 가지고 더 재미있게 직업 생활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편의상 그러면은 본격적인 공부는 여기서 잠시 끊었다가 2교시부터 하는 것이 좋겠네요. 네, 2교시에 다시 뵙겠습니다.